네, 조선시대 최고의 성군으로 손꼽히는 세종대왕은 오늘날에도 정말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는 왕이죠. 한글 창제 이외에도 세종대왕이 남긴 수많은 업적들이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신하와 백성들의 의견을 직접 경청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백성들과 직접 대면하기 어려웠던 세종대왕은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별도로 마련하기도 했고요. 또 올라오는 상소문들은 모두 직접 검토했다고 해요. 또 신하들과 윤대 시간을 통해서 낮은 직급의 신하들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까지 직접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런 세종대왕의 행동에 정말 당황하고 또 의견을 쉽게 내지 못하던 신하들도 세종대왕이 경청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중에는 가감없이 자신의 의견을 밝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청의 자세가 정말 태평성대를 이루는 밑거름이 될 뿐만 아니라요. 한 개인의 삶을 경영하는 어떤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그런 요소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정진 코치님을 모시고 경청의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코치님을 큰 박수로 자리에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코치님 오늘 어떤 강연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잘 말씀해 주셨듯이 요즘 경청을 정말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청이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경청이 무엇이고 경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들으면 저희가 좀 마음을 열고 모두 다 경청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유수 정진 코치님의 강연을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정진 코치라고 합니다. 코치 하면은 가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세요. 어떤 스포츠 코치세요? 그래서 한때 제가 여기서 한 10kg가 더 이렇게 나갈 수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유도 코치세요? 뭐 이랬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라이프 코치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고용정보원에 2015년에 신생 직업으로 등록된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성장이나 어떤 진로, 뭐 이런 감정, 관계 등을 전문적으로 코칭하는 직업인데요. 저는 10년째 코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코치연맹에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경청에 대해서 우리 함께 즐겁게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게 뭐죠, 여러분? 네, 너무 당연한 질문을 드렸죠? 예, 토끼와 거북이입니다. 먼저 오늘 시작하면서 제가 제 마음속에 있는 답을 맞추시는 그런 제 마음대로 퀴즈를 하나 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있는 답이 무엇인지를 맞추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할 겁니다. 경주를 할 건데 과학적으로 저희가 상식적으로 경주를 시킬 거예요. 예전 경주처럼 뭐 토끼가 자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토끼 자면 이렇게 깨울 겁니다.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가 과학적으로 저희가 계산을 하고 측정을 해서 상식적으로 경주를 했을 때 누가 이길까를 맞추시는 건데요. 한번 토끼 혹은 또 거북이 이 둘 중에 손을 드시면 됩니다. 아셨죠? 안 드시는 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유를 여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경주를 했을 때 토끼가 이긴다.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토끼가 이긴다. 토끼가 이긴다. 대부분은 토끼가 이긴다. 그럼 거북이가 이긴다. 예. 지금 딱 한 분만이 이제 거북이가 이긴다라고 손을 드셨는데요. 저는 거북이가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혹시 여기 여러분들에서 왜 제가 거북이가 이긴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맞춰보실 분 있으십니까? 왜 거북이가 이긴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서 이제 제 마음대로 답을 맞추시는 거니까 여러분 의견은 마음껏 내셔도 됩니다.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왜 거북이가 이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을까요? 또 있으세요? 잘 들어줘서. 잘 들어줘서. 이분 공부 잘하셨을 것 같으세요. 이 전체 구도 속에서 어떤 답을 내야 될지를 찾고 계신데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의 마음에 있는 답은 아니었고요. 제 마음속에 있는 정답은 뭐였냐면 왜 거북이가 이긴다고 생각하냐면 물에서 경주를 했기 때문입니다. 네, 벌써 이제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퀴즈를 답을 물에서 경주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헐, 낚였어 우리 막 이러면서 막 떠듭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설정의 대회였는데요. 여러분 보통 처음에는 제가 그냥 이렇게 여쭤봤어요. 토끼와 거북이가 누가 이길까요? 그러면요 한 6대4? 7대3 정도 토끼가 이긴다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뭔가 과학, 상식 이런 얘기를 붙이니까요 거북이가 굉장히 적게 나오더라고요. 뭔가 과학과 상식에 더 많은 토끼에게 표를 주는 거 보면 뭔가 더 강하게 당연한 우리의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꼭 땅에서 경주를 하는 것만이 거북이에게는 상식일까요?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무슨 제가 이야기를 하려는 건지 조금 아실 텐데요. 제가 거북이로 들어가서 한번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 거북이가 한 거북이가 있는데요. 이 거북이는 자기가 물에서 헤엄을 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모릅니다. 물에서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모르고요. 그래서 토끼 학교 속에서 열심히 토끼들과 경주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북이가 있다라고 저희가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토끼 학교에서 땅에서 경주를 하면서 토끼들을 이겨보려 했습니다.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속력도 잘 안 나고 무거운 등껍질은 항상 방해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거북아, 우리 좀 더 열심히 해보자. 요즘 우리가 말하면 노력해보자. 열정을 가지고 이래서 열심히 거북이와 함께 팔굽혀펴기 우리 하루에 100개씩 하자. 그래서 거북이를 100개씩 하고요. 그렇게 1년간 거북이와 함께 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1년을 열심히 노력했는데 글쎄요.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기 쉬웠을까요? 토끼들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북이가 낙심을 하고 있는데 동네에 이제 돈이 많으신 어떤 아저씨가 오셔서 이웃분이 오셔서 거북아, 내가 너의 노력을 봤어. 너 정말 열심히 노력하더라. 그래서 내가 너한테 돈을 후원하기로 했다. 큰 돈을 후원하기로 했어. 그리고 내가 아는 저기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이 있어. 우리 오늘 수술 받자. 등껍질 떼어내자. 그 무거운 거 이제 너희 짐이었던 등껍질 떼어내고 우리 열심히 가볍게 달려보자. 그랬더니 이제 거북이가 놀랬습니다. 안 돼요, 자, 그건 못하겠어요. 그래서 너무 심란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바닷가에 바람을 쐬러 갔습니다. 바닷가에서 이제 바람을 쐬며 나는 왜 이럴까? 난 왜 이렇게 안 될까?라고 이렇게 후회를 하고 낙심하고 있던 그 거북이에게 어떤 마음이 솟아올라왔습니다. 바다를 보니까 갑자기 가슴이 뛰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저기 안에는 뭐가 있을까? 라고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외친 거죠. 들어가 보고 싶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거북씨 왜 이래요? 무슨 일 있어요? 들어가면 큰일 나요. 숨 못 쉬고 죽습니다. 잡혀 먹어요. 큰 물고기에게요. 뭐 이런 거요. 거기서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하다가 이제 잘못 발을 디뎌서 물에 풍덩 빠집니다. 근데 역시나 이 등껍질은요 무거우니까 물속으로 후루룩 빨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등껍질 내가 미리 어떻게 할 걸 그랬나? 뭐 이런 후회 속에서 더 이상 숨을 참지 못하고 이제 숨을 들이쉽니다. 이제 난 죽는구나.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거북이는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었고 헤엄을 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을 느꼈던 거죠. 이게 나구나. 그리고 큰 물고기가 잡아먹으려 했을 때 등껍질이 이제 보호도 해주고요. 그런 거북이는 스스로 느끼고 다시 땅으로 올라와서 토끼학교에 다시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물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고 물속에서 자신을 경험해 보지 못한 거북이의 삶과 한 번은 물에 들어가 봤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그 거북이의 삶에 평생의 삶의 차이는 어떨까요? 같을까요? 그는 다를 것입니다. 제가 경청을 이야기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이 얘기를 드린 것은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서 그 거북이를 대했던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부자 이웃의 이야기입니다. 저희는요 경청이 단순히 말을 듣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경청은 말을 듣기 전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거북이의 삶이 노력의 차원이었나요?
우리가 요즘에 말하는 노력 있잖아요. 노력해서 되어지는 차원이었나요? 아닐 것입니다. 거북이는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땅에서 경주를 한다라는 그 틀 안에서 거북이를 바라본 것이죠. 어떤 이야기를 듣더라도 결과는, 해답은 땅 위에서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식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생각의 틀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걸 최인철 교수님이란 분은 생각의 프레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의 프레임을 두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요. 여러분 주변에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고 혹은 이야기하고 싶은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애인일 수도 있고요. 가족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요. 너무 그를 사랑합니다.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내 생각의 프레임으로 그를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너 더 노력해. 더 열심히 해봐. 우리 매일같이 우리 해보자. 내가 돈을 지원해 줄게. 우리 등껍질 떼볼까? 여러분, 이것이 거북이에게 진정 거북이를 위한 것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이 사랑이 오히려 그를 더 괴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경청은요, 우리의 생각의 프레임을 깨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진정 그 상대방의 존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생각의 프레임을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경청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 그림에 있는 그 알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 알 속에 있는 존재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 너무 힘들어요. 저 너무 답답해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요. 저 어떻게 해야 되죠?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알 여기 좀 깨주세요. 빨리 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단순히 이 프레임 안에 갇혔을 때는, 이 알만을 봤을 때는 내가 어떻게 도와야지? 빨리 깨줘야 되겠다. 너무 안타까워. 라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제한될 수 있죠. 그런데요, 한번 생각을 넓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르네 마그리트의 통찰력이라는 그림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림이 여기 알의 모습을 제가 잘라서 보여드린 거죠. 이 작가는 이 알을 보면서 날아가는 이 새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알이 지금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순간은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오직 이 새의 과정에 있다. 이 알이 부화하고 자라서 이 새가 될 것이라는 이런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 알의 고통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아까 같이 단순히 우리가 이 알을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의 한계를 긋는다면 우리는 같이 그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것, 그것은 어떤 사람을 내 생각의 틀 안에서 바라본다라는 것이고, 넓게 그를 진정 경청하기 위해서는 이 생각의 틀을 깨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기억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미국 훈련교육협회 보고서에 의하면요, 그냥 티칭, 이렇게 대중을 향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식의 교육이 한 기억률이 한 5%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토론을 하게 되면 50%, 그다음에 실습을 하게 되면 70%, 그리고 그 실습을 한 것을 여러분들께서 누군가에게 가르쳐 주시면, 오늘 가셔서 누군가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누시면 90%가 내 것이 된다고 합니다. 뭐 잘 아시는 내용이실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실제로 누군가에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말을 해주게 돼요. 말을 설명해 주게 되는데, 근데 그것이 티칭의 방식이 별로 도움이 많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에게 입력이 많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MIT 미디어 랩에서의 연구인데요. 이제 어떤 학생들에게 교감 신경계 측정기를 붙여서 일과를 이제 봤습니다. 수업을 듣고 게임을 하고 잠을 자고 TV를 보고요. 이런 거를 측정했는데 우연히 발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연히 발견한 것인데요. 여기 TV를 시청하는 뇌파와 그다음에 수업을 하는 뇌파가 동일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뇌가 별로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TV를 봤을 때 그냥 바보 상자라고 부르잖아요. 그저 이렇게 멍하니 듣다가 잊어버리는. 그런데 수업의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다들 의문이었어요. 아유, 그 강사가 강의를 못한 거죠. 이렇게 저처럼 강사님처럼 훌륭한 강사님은 다를 것이에요. 다른 좋게 강의를 했다면, 재밌게 강의를 했다면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또 실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 심리학자 카펜터 연구 실험팀이 한 실험인데요. 여기 왼쪽은 정말 유능하게 강의를 준비를 잘해서 잘 전달하는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의 그 강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고요. 그 점수를 매겼을 때요. 내가 이 수업을 들었을 때 정말 많은 것을 기억하겠다라는 것도 점수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보시면 일부러 수업 준비를 잘 못한 겁니다. 그래서 말을 더듬기도 하고 이렇게 부족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막 당황하기도 하면서 수업을 진행했어요. 당연히 수업 만족도는 굉장히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난 이 수업을 통해서 별로 기억하지 못할 거야 라고 점수를 매겼죠.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두 수업의 결과가 기억률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강사 이야기를 듣던지 아니면은 어떤 훌륭하지 않은 강사 이야기를 듣던지 우리의 기억률은 듣는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 기억률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열정과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막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게 큰 도움이 안 됐다는 걸 먼저 인식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사는 시대는 정보 과잉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정보가 없어서 고통받는 시대가 아니고요. 정보가 너무 많아서 고통을 받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내가 어떤 조언을 해주고 말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고통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거 뭐 직접 그려보진 않겠지만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병 모양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뭐 물병이든 화분병이든 좋습니다. 한번 머리로 이렇게 그려보세요. 물병, 화분병, 뭐 이렇게 뭐 아무튼 내가 생각하는 병 모양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네, 상상을 하셨죠? 그런데 제가 이것을 많은 분들에게 이제 강의를 하면서 그려보라고 했을 때 이 병 모양이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왜 다를까요? 왜 다를까요? 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병이라니까요. 병 그리시라니까요. 병이요. 왜 다르게 그리세요? 라고 말한다면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죠. 병 모양은 각자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서로 싸우세요. 어떤 남성분들은 이게 병이냐 요강이지 막 이러면서 막 싸우세요. 막 그린 것을 가지고 서로 이건 병이 아니라는 거죠. 병을 그리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다 다양하게 그립니다. 왜? 다양한 삶을 살아왔고 그것을 다르게 인식했으니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합니다. 병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상상을 한다라고 합니다. 병 모양을 상상을 하고요. 그것을 언어, 병이라는 단어로 담아서 병이요. 그러면 여기 이 사람이 병? 그리고 상상을 합니다. 이 상상의 그림과 저 상상의 그림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라는 거죠. 이 병 단순한 거 하나도 그림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잠깐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상상을 합니다. 아유, 저 사람 왜 저럴까? 아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저러고 뭐 살까? 뭐 이러면서 이제 판단하고 생각하고 상상을 하죠. 그가 말한 것, 그가 생각하고 말한 것을 내가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죠. 그리고 다시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과 내가 듣고 있는 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다른 얘기를 우리는 서로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자면 우리는 상대방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한다라고 했을 때요, 먼저 말하기 전에 우리가 그 그림을,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린다라고 합니다. 제가 머릿속으로 병 모양을 그립니다. 그리고 병이라는 그 언어를 사용해서 병이요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듣는 사람은 아, 병이구나 하고 상상의 그림을 그립니다. 이 그림과 아까 말한 사람의 그림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단한 병이란 단어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평생 자기가 겪은 일을 이야기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듣죠. 그리고 나는 그것을 상상하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겪은 것과 내가 상상하는 것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우리는 이 경청을 하면서 제가 이런 길게 이야기를 드린 것은 첫째 시간에요, 우리가 상대방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존재라는 것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상대방의 삶을, 말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해하려 하죠. 그리고 오히려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조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 이 생각을 확장할 때 온전한 경청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철학자는 사랑은 오해를 줄여가는 것이다. 평생 오해를 줄여가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더라고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고 평생 오해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화 그 홀랜드 오퍼스라는 것을 보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한 선생님이 한 소녀를 이제 도와주고 교육하고 소녀가 성장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은 영화인데요. 여기서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 소녀가 이제 계속 더 실력이 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난 포기할래요 라고 하는데, 이제 앉혀다가 이제 마지막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한번 해볼래? 하는데 계속 틀려서 저는 안 되나 봐요 했을 때 선생님이 질문을 하죠. 그런데 잠깐만. 너는 너 얼굴 중에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들어? 그랬더니 갑자기 소녀가 생각을 하다가 전 머리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머리가 왜 마음에 드는데? 그랬더니 저희 아빠가 제 머리는 붉은 노을 같대요. 그런데요, 이 장면이 굉장히 저는 인상 깊습니다. 붉은 노을 같대요 그러면서 눈을 이렇게 웃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거죠. 그래, 그러면 그 노을을 생각하면서 한번 연주를 해봐. 그래서 기분이 좀 나아진 상태로 이제 다시 한번 클라리넷 연주를 합니다. 그런데요, 결국 이 소녀는 그 클라리넷의 그 부분을 완성하지 못해요. 하지는 못하는데 대신 자기만의 방식으로 새롭게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장면을 담고 있는데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어떤 걸 인상 깊게 보았냐면요, 우리가 보통 문제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힘들어요, 이게 어려워요 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요, 그런데 보통은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문제밖에 보이지 않고요, 문제밖에 보이지 않으면 기분이 어떻죠 여러분?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여기 이제 문제라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문제라는 게. 그럼 문제. 너 문제가 뭐니? 문제가 뭔데? 어떻게 해야 해결할까? 여러분, 뭐밖에 안 보이죠? 문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럼 여기에 뭔가 해결책이 있을까요?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안에 갇히게 되면 그 사람도,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고통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여기서 좀 나와서 여전히 문제는 존재하지만 근데 너는 뭘 좋아하고 뭘 잘하니? 이렇게 그 부분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죠.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교사로 있을 때 어떤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 죽고 싶어요. 벌써 얼굴빛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너 무슨 일이니?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아이가 1시간이 넘도록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삶은 이렇고요. 제 삶은 저렇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기에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 여기 머리가 깨질 정도로 아플 정도로 이렇게 너무 저도 고통스러울 정도로 그 아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살아가기에는 너무 끔찍한 삶이었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너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 정말 죽고 싶을 만하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선생님 근데요. 선생님이 힘내라고 그래야지 죽고 싶을 만하다 그러면 저보고 죽으라는 것도 아니고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내가 마음이 아파서 그래. 근데 내가 너한테 궁금한 게 있어. 그랬더니 뭔데요? 너는 뭘 좋아하니? 그랬더니 갑자기 이 질문은 몽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 표현으로. 이게 뭐야 이 사람? 너는 근데 뭘 잘해? 뭐가 재밌어? 처음에는 대답을 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잠겨 있었기 때문에. 근데 서서히 자기가 재밌어하고 잘하고 좋아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학생이 좋아하는 것은 만화였어요. 만화를 누구보다도 좋아하는 학생이었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 구석에서 이렇게 만화를 그리고 있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너 공부 안 하고 뭐 하니? 그리고 친구들도 뭐 무시하고 공부도 성적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까 말했던 그런 문제, 고통과 내가 만화를 좋아하는 것과 이렇게 분리가 되어지지 않는 거였어요. 근데 예전에는 나는 공부를 못하고 나는 무시를 당하고 선생님한테 혼나고에 집중했다면 난 누구보다도 만화를 사랑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뭐 예대에 들어가고 지금은 또 취업도 해서 있어요. 벌써 한 9년 전 이야기 같습니다. 여러분, 이 학생이요. 처음에는 제가 너 그림 그리니까 내가 미리 사인 좀 받아놔야 되겠다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선생님 왜 그러세요? 선생님 그러지 마세요. 선생님 부끄러워요. 막 이랬는데요. 제가 한 1년 뒤에 물어봤습니다. 너 사인 좀 해줘라. 너 사인 좀 미리 내가 받아놔야 될 것 같아. 이 그림 보니까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될 것 같아. 그랬더니 다리를 닦으면서 좀 받아두시면 좋을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누군가 이야기를 들을 때 아까 우리 전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R은 새가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R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고통을 단순히 고통 전체로 보지 않고 그 삶의 전체를 보고 우리가 누군가를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계속 경청에 대해서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러비안 교수의 메러비안 법칙을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우리가 소통을 할 때 언어적인 요소는 7%고 나머지는 93%다. 근데 이게 이 오해가 있는데요. 언어적인 요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언어를 전달할 때 전달되어지는 영향력은 나머지 요소가 93%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똑같지만 전혀 다른 내용이 전달되고요. 제가 우리 딸에게 아유 돼지야, 아유 미워. 저희 딸을 돼지라고 생각하고 제가 미워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한다면 연기에서 죄송합니다. 못하는 연기. 전혀 그렇게 전달되지 않는 것이에요. 왜? 언어는 7%라는 거죠. 아이 돼지야 미워가 전달되지 않고요. 표정과 몸짓과 말투가 음성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반대로요. 우리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어떻게 들어야 되나요? 우리는 보통 이 말에, 이 7%라는 이 말에 집착합니다. 내가 말했잖아.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 왜요? 사실 우리의 전달은 대부분은 표정과 말투와 몸짓으로 전달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할 때도 우리가 이런 비언어적인 요소를 신경 써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들을 때 그 사람의 언어 외적인 부분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짜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진심을요.
경청이란 제가 읽겠습니다. 상대방이나 맡은 일에 모든 주의를 집중하여 그 가치를 보여주는 것. 단순히 말만 듣는다라고 이 IBLP 국제성품훈련에서 정의하지 않고요. 상대방과 그 맡은 일에 모든 주의를 집중한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경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또 제가 다녀보면서 경청이 쉽다라고 하신 분을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 분이 있다면 한번 소개를 해주시고요. 경청은 저도 어렵습니다. 모두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그리고 경청을 잘하셨던 순간이 있으실까요? 이런 얘기를 제가 세미나 때 이제 실습하면서 여쭤보면 정말 경청에 대해서 다들 잘 알고 계세요. 경청은 공감하는 것. 경청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판단하지 않는 것. 너무 잘하십니다. 오히려 강사보다 더 잘하세요. 제가 어떤 때는 그냥 강사를 하셔도 좋겠습니다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막상 되나요? 아는 것이 되나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입니다. 이제 장미란 님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선수 은퇴를 하셨으니까. 이 장면은 이제 런던 올림픽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실패하고 바벨에 입을 맞추는 장면이죠. 제가 너무 광팬이라서 마음이 떨리네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분을 소개한 건 뭐냐면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저 말고요. 장미란 님께서 오셔서 하루 종일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역도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역도를 하는 법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역도를 손을 이렇게 잡고 어떻게 힘을 줘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이고요. 역도에 우승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루 종일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에 마칠 때쯤, 이제 강의를 마치면서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50kg짜리 바벨을 딱 놓고, 오늘 하루 종일 들으셨으니까 나오셔서 해보십시오. 되나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자꾸 드리죠? 안 됩니다. 왜 안 돼? 그럼 제가 좀 오버해서 질문을 드리면 왜 안 되나요? 세계적인 정말 선수의 이야기를 다 들으셨잖아요.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너무 당연히 안 돼서 대답이 안 나오시죠? 훈련이 안 돼 있고 내가 해본 적이 없고요. 근육이 없고요. 오히려 하면 다치게 되죠. 그동안요, 우리가 배움이란 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들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을 듣는 것이요. 그런데 말을 듣는 것은 사실 TV를 보는 것과 같은 동일한 뇌파를 가집니다. 우리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정보를 얻기 위해서 세바시도 보고 테드도 보고 이 영상도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배움은 거기서 일어나지 않고 내가 한 걸음씩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경청은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근데 그 경청이요, 한번 내가 해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누군가가 이야기를 들을 때 생각이 올라오죠? 그리고 말을 하고 싶어집니다. 참견하고 싶어요. 조언하고 싶고요. 이거 여기 가. 근데 그걸 끌어내리면서 그래,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것을 잡아내리는 힘, 경청 근육입니다. 끊임없이 이것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말하고 싶고 참견하고 싶고 판단하고 싶고요. 계산하고 싶고요. 이것이 근육의 영역이지 절대 머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경청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고 잘 아시겠지만 경청은 훈련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끊임없이 이 부분을 훈련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청의 세 단계를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따라하실게요. 자기중심 듣기, 자기중심 듣기, 상대중심 듣기, 상대중심 듣기, 직관적 듣기. 직관적 듣기. 이것은 국제 코치 연맹에서 훌륭한 코치 선생님들이 이제 정리한 그런 경청의 단계인데요. 먼저 자기중심 듣기는 자기의 관점에서 판단하거나 자신의 의도대로 경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좀 어렵게 얘기했지만 그냥 내 마음대로 들어왔던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듣고 막 했던 것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 상대중심 듣기는 상대에게 집중하여 상대의 어조, 속도, 태도 등에 맞춰서 반응하고 교감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상대중심 듣기는 저희 같은 사실 코치들이나 강사가 대중화시켰다라기보다는 사실 세일즈, 보험 이런 직종에서 대중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종에 계신 분은 경청을 반드시 훈련을 하거든요.
왜냐? 무엇은 물건을 내놓기 전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물건을 사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일즈 왕이 되는 겁니다. 보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중에 나온 세일즈에 대한 대가들의 서적들을 보면 경청을 반드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럴 만큼 상대 중심 듣기가 강력합니다. 그렇다고 오늘 우리가 그걸 위해서 경청을 배우는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상대 중심 듣기를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경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직관적 듣기인데요. 말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감정을 듣고 의도를 듣고 그 탁월함을 듣는 과정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자기중심적 경청의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비슷한 내용도 있긴 한데요. 제가 읽을 때 여기서 나는 이걸 좀 잘해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속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1번, 착하고 친절하고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적당히 하는 행동. 2번, 상대에게 집중하지 않고 딴짓하면서 듣는 행동. 3번, 상대의 말을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영향을 주려는 행동. 네 번째,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반격을 가해 허점을 찾아내는 행동. 5번째, 특정 정보를 찾아내기 위해 다른 것을 무시하는 행동. 6번째,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준비하는 행동. 7번째, 석구상처럼 입을 꾹 다물고 가만히 있는 행동. 저는 딴짓을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청, 코칭할 때는 거의 혼연일체가 돼서 경청을 하다가요. 집에 들어가면 이렇게 뱀처럼 허물을 벗듯이 옷을 내려놓고 그다음에 아내가 얘기하는데 스마트폰을 막 하죠. 그럼 아내가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이제 연극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강사다 보니까 너무 새로운 얘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영향을 주려는 마음이 막 솟구쳐 올라옵니다. 이거 해주면 좋은데, 이 좋은 정보인데 이렇거든요. 그걸 끌어내리는 게 참 힘듭니다. 여러분들은 뭘 잘하세요?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나는 1번을 좀 잘한다. 1번. 예, 좋습니다. 2번을 좀 잘한다. 여기 경청 배우실 필요 없으신 훌륭한 분들이신 거죠? 저 굉장히 이거 다 잘하는데. 그래서 3번을 좀 잘한다. 3번.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을 좀 잘한다. 이 제가 무서워하는 분들이에요. 반격을 해야 허점을 찾아내는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5번을 좀 잘한다. 네, 좋습니다. 6번을 잘한다. 예. 그 다음에 7번을 좀 잘한다. 예. 저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녕하세요. 근데 제가 말하고 있는데, 네. 저 이런 사람들 좀 무서워합니다. 좋습니다. 이것이 자기중심적 경청이라는 거예요. 내 맘대로 경청한 거. 이것을 원래 실습할 때 저희가 어떻게 실습을 하냐면 내가 잘하는 것을 짝꿍과 짝을 지어서요. 짝꿍이 나에게 그걸 해줍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나의 걱정, 스트레스, 힘든 점을 얘기하고 있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저한테 딴짓을 합니다. 막 휴대폰하고 문자 보내고요. 막 다리 긁고 그 다음에 저한테 막 나 이게 참 걱정이야. 그러면 막 잔소리를 합니다. 막. 제가 어떨까요, 마음이? 정말 안 좋습니다. 화납니다. 실제로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을요, 내가 받는 걸 제일 싫어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연습인데도 막 승질내요. 막 그만해! 막 이러면서 막 연습인데도 막 화가 납니다. 그런 것을 못해서 참 그런 실수를 못해서 아쉬운데요. 우리가 그동안 내가 해왔던 누군가에게 했던 경청은 사실은 누군가를 더 힘들게 하고 화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아이 컨택, 눈을 바라보면서 집중하고, 근데 한국은 특별히 어디서 눈을 똑바로 바라봐 이런 게 있어서 그냥 눈을 지그시, 국제적으로 딱 눈을 지그시라는 게 우리나라만 포함이 됐고요. 그다음에 미러링이라는 것은 상대의 거울과 같이 되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잠시 저희 거울이 한번 되어주시겠어요? 한번 좀 과장해서 한번 저희 거울이 되어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거울. 여러분 거울이 되셨습니다. 그럼 손은 어떻게 드셔야 되죠? 예. 그래서 잠깐 저희 거울이 되어주시겠어요? 거울요?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면 똑바로 이렇게 되고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가고요. 이게 사람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상태가 내가 거울을 보는 듯한 그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다른 것 때문에 말로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는 게 아니고요. 이런 행동들이 나를 그 사람이 경청하는구나 라고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딴 거는 복잡하니까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고개예요, 고개. 누군가 얘기할 때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개. 거울이 되어 주십시오. 고개요. 제가요. 예. 이렇게 고개만 같이 맞춰줘도요.
상대가 더 이야기하고 싶어지고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는 것을 여러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호흡이나 동작, 음조인데요. 어떤 사람이 선생님 왔어요. 근데 그래,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사실은 세대 차라기보다는 이런 동작의 차이가 크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그래 이 정도. 그렇다고 선생님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래 왔니? 뭐 이건 아예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음조도 맞춰주고요. 여기 이제 백트래킹은 그가 했던 말을 반복해서 요약해 주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떡볶이를 먹어서 배가 아프고요. 체했어요. 떡볶이를 먹어서 체했구나. 이렇게 해주는 것을 상대 중심적 경청. 여러분이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그런 경청의 방식을 요약해 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직관적 경청인데요. 이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 하실게요. 감정을 듣는다. 감정을 듣는다. 의도를 듣는다. 의도를 듣는다. 탁월함을 듣는다. 탁월함을 듣는다. 그래서 그 말 속에 있는 그 사람의 감정을 듣고요. 의도를 듣고 탁월함을 듣는 건데요. 실습 하나를 하고 하겠습니다. 이건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아이가 이제 엄마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감정을 들어보시고 의도를 들어보시고 탁월함을 들어보세요. 어떤 아이가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그 친구는 항상 약속 시간에 늦었어요. 잘 안 나오고 늦고. 그래서 이 아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준 마음으로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친구가 아예 연락도 안 하고 안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화가 나서 그 아이가 화가 나서 엄마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그 친구 진짜 나빠. 나 걔랑 다시는 안 놀아. 엄마, 당장 그 엄마한테 전화해줘. 그래가지고 혼내줘. 뭐라 해줘. 그래서 엄마가 다시는 안 논다. 혼내달라는 이야기만 듣고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엄마 이래서 되겠어. 그러고 혼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아이가 뭐라 그랬을까요? 엄마, 그가 그렇게 들으면 어떡해? 여러분, 그 아이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그 아이의 감정. 친구에게 나오지 않아서 화가 난 아이의 감정이요? 네, 뭐 분노, 뭐 혹은 서운함, 뭐 이런 감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어떻게 엄마는 대응했었어야 되죠? 그 아이에게 서운했구나, 너가 많이 화났겠다 라고 그 감정을 들어야 됩니다. 사람은 그 감정이 먼저 공감돼야 되고요. 두 번째, 의도. 정말로 그 아이는 그 친구와 놀지 않는 것을 원했을까요? 정말로 원했던 건 뭐죠? 정말로 원했던 거. 그 친구가 사과를 받고 더 나아가서 그 친구랑 잘 놀고 싶은 겁니다. 너가 그 친구랑 더 잘 놀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할까를 이야기해 볼 수 있겠고요. 나머지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 친구의 탁월함, 장점은 무엇일까요? 이 참 어려운 문제죠? 시험 보는 것 같으시죠? 여기서 찾아보십시오. 제가 드린 정보 안에서. 그것은 뭐냐면 배려심입니다. 그 아이는요. 그 친구를 계속해서 기다려주고 배려해 왔어요. 그럼 어떨 것인가? 그런데 어떤 엄마들은요. 그냥 같이 때려버려! 같이 화내! 너도 늦어! 이러잖아요. 근데 그 배려심 있는 아이는 그럴 수가 없어요. 자기가 늦으면 더 자기가 싫거든요. 어떤 맞으면은 너 또 똑같이 때려. 근데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럴 때는 너는 배려심이 있는 사람인데 너가 이용당하지 않고 보호해야 된다고 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직관적 경청은 사실 그 말 뒤에 있는 감정을 듣고 의도를 듣고 탁월함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로서는 정말 많은 오해들이 있어요. 내가 말했잖아. 언제 그랬어?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언제? 그것은 감정과 의도와 탁월함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듣고 경청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요. 이걸 보고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포옹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포옹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포옹을 어떻게 하죠? 이렇게 포옹을 안아주죠. 이 곰도 참 포옹을 잘하죠. 그렇죠? 곰들도 포옹을 이렇게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포옹을 머리로 하는 것을 상상해 보셨어요? 머리로요. 머리로 포옹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포옹을 잘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죠? 변태죠. 변태. 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안아줘요. 사실은요, 경청이요. 머리로 하게 되면
우리가 자꾸 계산하고 판단하게 되고 조언하게 되고요.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경청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의 영향력이 극히 일부라면, 그리고 우리가 다른 것을 들어야 된다면, 경청을 안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훨씬 더 여유를 가질 수가 있어요. 듣는 사람이요. 그래서 경청은 듣는 사람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상태로 내가 중심을 잡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오늘 이제 경청의 기술에 대해서 간단히 배웠는데요. 경청은 여러 단계가 있고, 경청은 말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의도와 그 사람의 감정과 탁월함을 듣는다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머리로 듣지 않고 안아주는 것이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문장을 따라하시고 제가 마칠게요. 경청은 말만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듣는 것이다. 그렇게 그 사람을 듣는 경청을 해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